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윤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저희 뉴스레터 K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밌고 중요한 소식을 깊이 있고 품격 있게 전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이 부각될지 여부를 두고 여당 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 소속 이재영 간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중러 밀착이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 비서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황의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인사차 오전엔 김진표 국회의장, 오후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찾았습니다. 황의여, 이재명 두 사람 만남 어떤 점 눈여겨보셨어요? 일단 저희 비대위원장께서 당 대표로서 지금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 차원에서 방문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황의여 위원장께서는 이제 의회 정치의 복원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몸 담았었던 18대 국회에서 김진표, 그러니까 당시의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황의여 두 분 간의 그 대화, 그리고 두 분 간의 인연을 소개하시면서 그 요점이 뭐였냐면 그 18대 국회가 열렸을 때 민주당은 80석 내외를 가진, 저희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의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에 서로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더 나은 의회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라는 사실상의 엄포를 놓은 것인데, 과연 그러한 의회 독재 선언이 국민의 삶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를 좀 제고해달라라고 저는 들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받아서 이재명 대표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인사를 오신 거잖아요. 연장자시고 정치 선배고 원로신데 거기다가 대고 조금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말이요? 집권 여당의 품격을 되찾아주길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당이 마치 품격 없는 정당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첫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그런 식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전 개인적인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두 분 간의 첫 만남 뭐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고, 민생을 위해서 앞으로 같이 노력하자라고 저는 들어서 협치가 다시금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까지 뭐 괜히 이렇게 재발저리듯이 말씀하실 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집권 여당의 품격을 찾아달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께서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들은 지금 한 목소리로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움직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좀 쓴소리도 해주시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좀 제동도 걸어주시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저는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지금 당내에서도 저는 좀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 문제가 굉장히 큰 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 좀 날선 대화가 어느 정도는 물밑으로라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제와 좀 떨어져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두 분이 약간 좀 대화 협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신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김진표 의장에게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 중립과 의정을 활성화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고,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요즘 보면은 오히려 이제 뭐 초선이라든지 정치 신인 이런 분들이 막 개혁적이고 뭐 패기를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좀 정치 양극화를 좀 더 부추기는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좀 어떻게 은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발짝 좀 떨어져 계신 입장에서 이제 원로로서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좀 이 정치 원로들의 또 역할이 이런 데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재표결 28일로 예정이 돼 있나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다면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22대 국회 초반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저희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란표가 나왔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 지금 이제 공수처장이 또 새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제 기능을 복원하고 공수처에서 한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신께서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특검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 당내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표결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표결이 안 된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수사가 진행돼도 모자라다고 한다면 그때 특검을 또 다시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밝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젊은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끔 하는 것에 저희가 모든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조금 여야 간에 정쟁으로 하지 말고 그 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 부조관님 지금 열심히 메모하셨어요. 내용이 뭡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네.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 특검을 저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뭐 줄기차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그 말씀을 좀 그대로 되돌려드려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방어적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그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사실상 뭐 용산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이 수사 자료를 이첩하는 걸 멈추고 이런 약간 이상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 필요성도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 본인께서 좀 떳떳하다고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저 같으면 좋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얘기해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떳떳하시다면.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은폐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이라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결국엔 야당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특검의 필요성을, 이 명분들을 대통령께서 차곡차곡 쌓아가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박 비서관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 문제를 이제 좀 공정하게 이렇게 수사하실 의지가 있다면 사실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공세를 할 때 이제 통 크게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전세를 역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이제 국민들로 볼 때는 미심쩍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계속 이제 막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이제 보수 정당의 어떻게 보면 미래 자산들을 까먹는 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동안 뭐 안보라든지 보훈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있어서는 진보 정당보다는 보수 정당이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겨져 왔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쉬쉬하려고 하면서 다른 데서 이제 보훈을 얘기한들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KC 인증받지 않은 제품 해외 직구 금지를 추진하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건 총선 이후 발언을 자제해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침묵을 깬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뭘까요? 뭐 저는 일단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복귀하시려고 슬슬 시동을 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낼까, 뭐 첫 일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치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지층 내에서도 호불호나 이런 것들이 갈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민생 이슈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고 또 민생 이슈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부분들은 또 좀 예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KC 인증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여론 드러난 바에 의하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는 첫 일성으로서 나쁘지 않은 소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층 민감하죠, 이 소재. 특히. 엄청 민감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직구 계엄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이 KC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뭐 금지하느냐 뭐 이걸 넘어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일단 외국에 특히 이제 가까운 일본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브랜드나 제품들 굉장히 많고 또 그나마 있는 수입품들은 또 너무 비싼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걸 좀 뛰어넘자고 국민들이 이 손품 발품 팔아서 직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비싼가? 뭐 KC 인증 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복잡한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민생이지 단순히 이제 뭐 민생 챙긴다고 뭐 김포를 서울에 붙이고 아니면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저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정계복귀 신호탄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 캠페인으로서 민생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면이 부족했다라는 그 비판을 지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KC 인증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생과 굉장히 밀접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민생을 잘 챙기지 못했다라는 본인의 평가 그것을 조금 뒤집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 KC 인증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공개 활동을 다시 재개하시면서 시동을 좀 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에는 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 첫 일성 자체가 정부가 하려고 했었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적인 비판이 당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다. 정부나 그 대통령실이 잘못 방향을 설정했어도 거기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식물 여당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번 총선에서도 패배한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반기를 들고 이것은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전당대회에 나가게 되면은 대통령실에 종속된 당이 아니라 진짜 민생을 챙기고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하고 앞으로 민생,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밝힌 또 하나의 면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뭐 저기 부과된 질문인데 나경원 당선인이 네. 졸속 행정, 유승민 전 의원이 무식한 정책 하면서 이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여당 내에서. 조금 뭔가 달라질 만한 그 사실은 어떤 여당 대표 후보군들이거든요. 달라질 만한 분위기 그런 것이 좀 감지됩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당 대표 후보군들께서 지금 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세 분 다 비운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낙인이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에 입성했을 때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된다. 오로지 대통령의 편에 서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잘못 가는 방향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저희 집권 여당이지만 저희가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여론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저희 당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의 집권 여당들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견인해야지 이제 맞는 것인데 지금 그게 역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에 집권 여당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들의 삶을 살피는 것이 있어서 대통령실이 아니라 당이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갖고 그립을 쥐면서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당에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박상민 비서관님. 일단은 이렇게 차기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공개적으로 걸고 그 수위는 뭐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반감을 표출을 한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가속화될 흐름이 전망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핵심적인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와의 그 대립각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정계복귀의 신호탄이냐? 신호탄은 이미 여러 번 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배신자라고 하니까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라고 반박했던 그 시점 그리고 최근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서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 이 모습을 드러내고 친한계라고 불리는 이 정치권 인사들이 소위 말해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당 안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부 분화가 좀 시작이 됐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상당한 계산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이밍의 문제인 것이지 결심은 이미 확실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한 축은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자기 정치하면서 당대표 되려는 어떤 발판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인데 오늘 당대표 출마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여하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서 TF 회의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은 아니고 네네네. 백서 TF에서 저한테도 이제 얘기를 좀 듣겠다고 해서 이제 30분 정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거기서 얘기 나온 건 전 30분 동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질문 받은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수도권 민심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30 세대가 왜 국힘 지지 안 하느냐, 아니면 당정 관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편하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30분 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데 이제 기자님들 몇 분이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 백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가자마자 질문 받은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론 이런 거 나왔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TF 분들보다 이제 언론이라든지 보는 분들이 훨씬 더 한동훈 책임론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정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동훈 책임론을 굳이 언론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다 열어놓고 모두에게 책임 있는 쪽으로 이제 좀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건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조정훈 의원께서 좀 처신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저 같으면 안 맡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철규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 제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있는 분이 이런 걸 맡아서 네. 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이분도 자기 반성부터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총선 때 그 이철규 의원이 이끄시는 그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이셨어요. 네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인재 영입이라는 건 총선에서 어쨌든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거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총선 과정에서 본인도 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렬한 자기 반성이 먼저인 것이지 당권 도전을 약간 시사하면서 역할이 온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아마 당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본인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인데 아마 그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백서 특유의 순수성을 조정훈 의원이 좀 해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박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요청이 온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거든요. 게다가 사실 저희 당이 지난번 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만 이 총선 백서 특유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이 총선 백서 특위가 어떠한 오답노트를 내놓을 것인지 모든 국민의 그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위원장이 마치 자기 정치를 이것을 발판 삼아서 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 자체가 저는 잘못하셨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 총선 백서 특위가 할 일은 당의 체질 그리고 당의 향후 선거 전략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을 해야지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이건 사실 총선 백서 특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틀을 마련을 해라, 얼개를 잡아라라고 해놓은 기구가 특정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정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목적이 마치 다른 정치적인 향후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앞으로 총선 백서 특위가 지금 뭐 조정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이니까 앞으로 진정한 오답노트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당원들의 이제 반발이 거세다고 하는데 일종의 당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에서는 우원식 의원 찍은 사람 찾아내자는 움직임까지 이제 있다고 하던데, 박성민 위원님,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일단은 당원들의 뭐 반발, 실망 이런 게 표출되고 있는 시점은 분명해 보여요. 실제로 뭐 시도당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탈당계 제출이 좀 꽤 있었다라고 하고.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 80%의 정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그게 80%일지 뭐 70%일지 뭐 그렇게 50%일지 네, 뭐 수치로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네. 어쨌든 뭐 당원들께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곳이나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이나 이런 데서는 표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중화를 하고 나선 모양새죠. 이게 좀 달래기에 나선 거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안에서 어쨌든 의장 후보가 결정이 됐고 뭐 근소한 표차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건 역시 또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안에서부터 이렇게 막 분열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그럼에도 당원분들의 이 실망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실제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좀 끌어가야 될 대표의 리더십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뭐 안타깝지만 뭐 또는 뭐 그런 감정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께서 실제로 권리당원들의 그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시도당 위원장들 뽑거나 이럴 때 좀 확대하는 것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김민석 의원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네네, 그런 만큼 아마 좀 이런 여러 가지 진통이 곧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당원의 뜻인지 아니면 일부 극단적 당원의 뜻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문자 폭탄을 보내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일부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단적 지지층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후보를 향해 더 많은 표가 나왔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오로지 이재명 독주 체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감이 지금 표출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먼저 반성한 다음에 당원 민주주의 회복을 말씀하셔야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뒤에서 다 조종을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정리한 결과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익명 인터뷰로도 나오는 것들이. 그러한 본인들이 이제 진정한 의원들의 그런 자율성을 해치려고 했었던 이재명 그 사당화의 징조부터 조금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당원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문제의 진단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정당이라는 게 이제 당원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의 자산이고 국민들의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보조금이면 아니면 선거비용 보전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이제 정당이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도 이제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당심과 민심이 이제 크게 다르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갈 때는 또 민심을 듣기 위한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 당원들의 어떤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은 지난해 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 전철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네. 질문을 한 2개 더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 관계상 앞으로는 조금 짧게, 예, 아니 지금도 아주 짧게 잘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 공개했는데
이제 인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논란에 대해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은 세금 낭비다 하면서 특검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라고 한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도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가서 남은 것은 타지말 앞에서 찍은 독사진밖에 없습니다. 어떤 외교적 성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굉장히 품격 떨어지는 행동이고 옹졸한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회고록에 김정은과의 관계도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 G20 정상회의에 가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자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주요 지도국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hir난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총체적인 외교 실패 그리고 대북 정책 그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시고 국민들께 사과하시는 게 먼저다. 근데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김건희 여사 논란과 문제들이 처치곤란이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이야기를 꺼내서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좀 멈춰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에 쓰신 거는 그만큼 이 사안이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 전말을 상세히 밝힌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적인 그 상대 국가, 협력 국가였기 때문에 외교적인 예를 다하고 최대한 잘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외교를 했던 게 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에 방문하셔서 타지마할만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갔을 때 거기서 연설하신 게 인도 전역에 생중계가 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김정숙 여사의 논란을 캐캐묵은 논란을 끄집어내서 공격할 시간에 김건희 여사께서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 명품샵에 방문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을 받았던 그런 잘못된 논란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 높여주시는 게 현재의 권력이 다해야 할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꼭 부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만큼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그냥 대통령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지 막 김건희 여사든 김정숙 여사든 본인이 이제 뭔가 정치 행보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개혁신당 새 대표로 허은하 전 수석 대변인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돌풍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이런 게 실천 가능성 몇 %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이 이제 저희 당에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남았으니까 20초씩만. 개혁신당이 저희 당에서 파생되어서 나간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당으로서도 왜 이렇게 나갔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은 있는데 어쨌든 개혁신당은 전 개인적으로 후에는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해야 될 정당이라고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대통령제 특성을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프랑스의 마크롱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이런 분들 보면은 의석이 거의 없이도 개인의 매력만 가지고서 바람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된 뒤에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 개혁신당 바람도 가능성이 적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있다. 네,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대통령 탄생 포부는 좋은데 젊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1분이 넘어서 누구든지 한 20초 정도 얘기 더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비서관님의 말씀에 제가 아까 반박을 좀 하자면 이 김정숙 여사 문제는 저희가 먼저 꺼낸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김민점 단성님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반박하시지 자꾸 않았습니까? 그 명품백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 명품백은 국고로 귀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치면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값은 어디 갔습니까? 샤넬 자켓은 어디 갔죠? 그것부터 반성을 하시는 게 먼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또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로 각각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또 팔탄 분기점 부근으로도 주춤합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더지나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마도 분기점에서 송산 마도까지 6km 정체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태인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임 성공 후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2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서로를 친구로 부르며 끈끈한 결속을 자랑했고 미국을 향해선 강화된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밀착 관계는 재확인하면서도 평양을 찾는 깜짝 행보는 없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권 5기 첫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던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신 부분 어떤 겁니까? 푸틴 대통령의 중국 의존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의존이요? 예,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지난 7일 집권 5기를 시작을 했고 9일만 중국을 찾았거든요. 더불어서 이번 회담에는 뭐 새로운 국방장관을 비롯해 새 내각 관료들을 다 총출동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네네. 물론 시진핑 주석도 지난해 3월에 그 연임 성공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푸틴의 적극성이 돋보이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올해가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수교 75주년 해니까 그것도 중요하게 작동을 했겠죠. 네. 그 뭐 연결되는 얘기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한 배경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미중 전략 경쟁 구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미중 전략 경쟁이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물론 작년 11월에 시진핑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일종의 관리 국면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큰 구조상의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전략적 경쟁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이 국가수나 여러 가지 그 진영을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의 열세인 것은 분명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의 러시아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러 현안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아마 기대할 겁니다. 당장 서방 측이 민주주의 동맹이라고 부르는 블록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가 결집체 중심에 서야 한다. 이런 건 뭐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상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을 중국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이 일종의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 다 일종의 그 자신들의 뭔가 이익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들어선 이래 가장 핵심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른바 소규모 다자 협의체죠. 한미일도 그런 것이고 뭐 많이들 아시는 오커스라든지 쿼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자 협력 체제인데 이거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로 봐도 무방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폐쇄적인 소규모 다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번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폐쇄적인 군사 정치 동맹을 만들고 있다. 적절한 새로운 안보 구조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안보 프레임 구축을 해야 된다. 이 시주석과 그 푸틴 대통령이 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이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체제에 대한 일종의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하는 그런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역시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공동성명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엔 눈 감고 한밀 동맹의 군사훈련에만 문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대목인데요.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북한을 두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이 부분은 해석이 조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공동성명에서 그 앞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바꾸려는 미국의 패권적 행위 시도에 반대한다. 네. 그러면서 이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키고,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 결국 한국을 얘기하는 거고 일본도 포함이 되겠죠.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일종의 쌍중단을 얘기를 한 겁니다. 쌍중단이라는 것은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과 북한이 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핵실험의 동시유예 중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한국과 미국 동맹을 한미 동맹을 겨냥한 부분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얘기는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은 해석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북한의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은 뭐 전체적인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 중국의 최근 북한에 대한 언급의 일종의 특징을 보면 뭐 한반도 정세,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것들을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아까 이제 하얼빈은 들렸는데 평양 방문은 미뤘습니다. 물론 그 국경이 있는데 뭐 거기 가까운 데 들렸다고 가란 법은 없긴 하지만 여하튼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하는 걸 중국 측이 마뜩지 않게 이제 생각해 왔는데 푸틴이 이걸 감안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방북은 다음번으로 미뤘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네. 중국이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 해서 또 러시아가 그런 중국의 표현을 했을지 여부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중국이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대외 정책의 원칙이라는 것은 양자 관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건 그 두 국가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이 최근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하도 북한이 북중러의 일종의 진영주의를 얘기하니까 그것은 중국식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결연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하고 있는 형태의 그런 신냉전 진영주의를 중국은 결코 원하지 않고 거기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중국과 북한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가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저는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뭐라 해도 그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 모스크바를 비우는 거가 오랫동안 비우는 거에 좀 부담이 있을 거고요. 또 네. 하나는 푸틴이 뭐 당연히 북한에 가는 그런 과정에서 준비가 된다면 고위급 북한과 러시아의 그 인사들 예를 들어서 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뭐 모스크바를 간다든지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번 기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비교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푸틴의 평양 방문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네. 크렘린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 방문을 위한 준비는 제 속도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올해 안에는 방문할까요? 그것도 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푸틴, 그 러시아와 현재 북한의 관계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우크라이나 특수에 의한 편의한 결합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그 의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좀 정리가 되면 지금 같은 수준의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없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푸틴이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김정은이 다시 한번 자신의 외교적인 업적으로 성과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오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일단 종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면 글쎄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 또 어쨌든 북한에 조금 서두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 관심 가는 대목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 측 태도입니다. 강력한 결속을 강조하면서도 무제한 협력이라는 표현은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어떤 방증이다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무제한 협력이라는 것은 그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직전에 베이징에서의 그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중국에서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럼 당연히 안 쓰는 게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자신들은 비당사자, 비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무기나 그런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그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협력을 경제적인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관해서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 공동성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2022년 3월 전쟁 직후에 중국이 밝혔던 해결 방안이거든요. 유엔 헌장 취지를 준수한다. 주권과 연통의 완전성을 존중하다.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중국이 러시아의 편을 우크라이나에서 들고 있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공동성명에 보면 안보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을 고수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늘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나토의 동진이 그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표현을 다시 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그런 명분에 일정 수준 중국도 뭔가 동의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최근에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 우리 돈 24조 원대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대선 전략인 동시에 권위주의 세력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일수록 중러 두 나라 밀착도 더 강해지겠죠? 이번에 정상회담의 그 부분을 양국의 동들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 자동차 생산 분야를 칭찬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당연히 그 미국을 겨냥한 부분이죠. 미국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중국산 전기차의 100% 관세 폭탄을 매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강화하겠다 얘기하는데 뭐 러시아의 경제 구조로 봐서 이거는 일종의 레토릭에 머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쉽지는 않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무역액이 중국 같은 경우에 25%가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은 네네. 러시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단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노동신문 통해서 푸틴 대통령 방중 과정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북중러 삼각협력 강화 의지를 주민들에게 펼쳐 보였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요? 뭐 북한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특히 그 대외의 주변국, 핵심 국가들의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선별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국과 중국이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박 외상이 그 부상이 거의 비판하는 내용들이 비판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고 이것은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에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은 그렇게 외부 매체를 통해서 비난을 하고 뭐 푸틴과 중국과의 가는 협력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러의 협력을 강화해서 진영을 구축하기를 원하니까 네네. 두 국가의 협력은 오히려 더 자세하게 북한 주민한테 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 푸틴의
이 방북까지 연결해서 또 김정은의 어떤 외교적인 성취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무엇을 가장 얻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무엇을 가장 얻으려고 하고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뭡니까?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업적이죠. 여전히 국제사회에 고립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이 선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무기 지원입니다. 그간에 뭐 122mm, 240mm 포탄이 북한산이 직접 지원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240mm를 개량형도 내세우고 있고 그런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포탄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 둘러싸고 중국은 북중러 협력 강화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로 별도 전략을 구사할 공간이 있을까요? 중국 입장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게 매우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화할수록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얼마 전에 마크롱 프랑스의 국빈 방문 모습을 보셨습니다만 중국은 그래서 유럽 국가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과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게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 9월 달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9월 달에 있었죠. 거기서 김정은이 자신들의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 최중대시는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가 북한과 중국도 75주년인데 푸틴의 방북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만 시진핑과 김정은의 어떤 대화의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과의 현재 관계는 일종의 거리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서방 측 혹은 민주주의 진영이라 불리는 곳에선 우리 빼고는 거의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일본 대사가 참여를 했는데 예, 왜 갔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대러시아의 정책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다. 일종의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9일 기자회견 때 러시아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교착 상태 빠진 상태에서 전쟁 이후 관계 복원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몇 가지 여기에는 함의가 있죠. 가장 큰 함의는 러시아가 말하는 이른바 금지선까지를 한국이 일종에 넘지는 않겠다.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가 워낙 월등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장의 이 환경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제한을 할 테니까 러시아도 북한과의 협력에서 일정 수준 선을 그어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협력, 특히 어떤 군사적인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을 할 경우에 이거는 우리한테 실존적 위협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었습니다만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금지선까지는 안 넘을 테니까 러시아도 여기에 호응하라라는 군사협력 완화의 기브 앤 테이크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자, 경제 부분은요. 경제 부분도 좀 함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구하는 부분은 사실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이 더 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의 또 다른 중요한 플레이어가 일본입니다. 미국의 이해와 거의 흡사하게 이제 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 푸틴 대통령 방중을 일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본 같은 입장에서도 크게 우리랑은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일본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더 지원량도 많고 그리고 더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뭐 딱히 북한, 중국과 러시아 이게 첫 번째 회담이 아니라 워낙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입장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이 부분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교수님 보시기에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뭐 휴전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현재의 말은 나오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자신들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이런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휴전은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여전히 정서는 빼앗긴 영토를 포함해서 뭐 크리미아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휴전은 쉽지 않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미국 대선까지를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동력이 좀 약하긴 해졌습니다만 결국 또 미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통과된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쉽게 그런 러시아가 원하는 형태의 휴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는 19 선경이는 오늘도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차세대 유망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요즘 선경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대동맥 판막증과 전립선암 수술을 하신 80살의 할아버지와 지역 복지센터 청소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75세 할머니. 그동안 살던 무허가 집에서도 내쫓기듯 나와 마을에서 마련해준 공동 창고 공간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선경이 가족. 불안하고 힘겨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다는 선경이. 선경이가 지금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던 서울 등 일부 중부지방은 바람까지 강해서 조금 선선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 25도를 넘어서 꽤 더웠습니다. 오늘 25도 이상인 지역이 대부분이었는데 양산의 기온이 31.8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 17.7도로 평년보다 3.9도가 높았고요. 이 기온에서 출발해 22.8도의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줄
주로 받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 서해안과 충청권 전북 그리고 동풍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 발생하는 곳이 꽤 있겠습니다. 주로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 덥겠지만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은 내일까지 20도 이하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당분간 대다수 지역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는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이 비슷한 패턴의 대체로 맑은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간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 등의 해외 직접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사실상 철회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란의 권력 서열 2위인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악천후 속에 비행하던 헬기가 산속에 추락해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탑승자 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백서 TF를 꾸렸는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 험지 출마한 30대 40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 천목회 역시 당 체질 개선과 보수 재건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천목회 간사인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우 오래간만입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아니 제 기억에 꽤 네. 오래전에 의원하셨어요. 그게 몇 대였죠? 19대 12년부터 16년까지. 2012년부터 16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나 뵀을 때가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국회 12년 전이네. 예, 예. 야, 오래됐습니다. 별로 안 늙으셨네요. 마음은 그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고 아주 저기 감사합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이후라서 약간 네네. 좀 다시 후유증이 건강 있어요?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요. 네. 첫 질문 드릴게요. 네.
매월 첫째 목요일에 모임 갖는다고 해서 첫목회 이렇게 네. 이름 지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첫목회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됐는지 또 함께하는 분들 또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몇몇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수도권에 이번에 3040 젊은 주자들이 많이 출마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결과를 아시지만 또 수도권 참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모여서 뭐 총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이제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모였다가 이게 얘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뭔가 좀 당에 쓴소리도 하고 또 저희가 모였을 때 마침 또 총선 바로 거의 직후이긴 했었으나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과연 그 자성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 또는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여서 우리라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매달 첫 목요일 이렇게 뵙자고 해서 결성이 됐고요. 처음에 이제 한 9명이 한 식당에서 모였다가 지금은 한 23명으로 늘었고요. 그 안에는 당선된 김재섭 도봉의 의원도 있고 또 중랑의 이승환 위원장도 있고 인천의 박상수 위원장도 있고 네네. 또 광주에서 출마했었죠. 박은식 위원장도 있고 뭐 세종에 출마해서 류재화 위원장도 있고 멤버 좋네요. 네, 요번에는 하여튼 요번에 출마했었던 3040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모임이 지금 결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지난 14일에 네.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밤샘 토론을 가졌어요. 네. 패배 원인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분석해서 요약해서 네. 발표하셨습니다. 내용이 어떤 게 있었죠? 뭐 저희가 그러니까 나쁜 정치가 있었다. 그거에 대한 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대응을 잘 못했다. 그래서 나쁜 정치를 한 5가지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통의 정치, 회피의 정치, 뭐 그런 정치들을 저희가 쭉 나열을 하면서 그게 지난 총선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총선 기간에 있었던 뭐 전략 부재라든지 뭐 전술 부재라든지 이런 논의를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난 2년간의 그 정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오다가 그것이 이 3월 초였죠. 이종섭 당시 그 호주 대사 임명으로 인해서 그것이 분출이 되면서 분노로 분출이 되면서 급격도로 저희 지지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 게 이제 폭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거는 단순히 단순 몇 개월 한 달간의 총선이 아닌 2년간의 정부에 대한 판결음이 났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또 특히 마침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에서는 총선 패배 이제 백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서 내용을 뭐 이래저래 들어보고 또 저희 천목회 들어 계신 분 중에 3분이 TF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논하는 주제들은 대략 보면은 총선 기간에 있었던 일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원인 분석은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중간 평가였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거를 다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 그 반성문을 만들게 됐죠. 네. 그 제가 이게 저도 조금 봤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워딩이 네. 뭐 아까 전략 전술의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공감 부재, 네. 뭐 그다음에 뭐 불통, 네. 회피, 아집. 뭐 이런 부분들을 워딩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규정을 지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례를 가지고요. 네. 공감 부재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공감 부재, 아집, 뭐 불통, 회피 이런 것들이 저희는 총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했죠. 네.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앞에 붙였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처진. 그러니까 뭐 네? 비춰진. 어떻게 비춰진다? 어떻게 비춰진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뭐 A라고 설명을 하지만 국민들에게 비춰진 건 B로 비춰지는. 비춰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네. 선거를 치러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선거는
뭐 상식보단 인식으로 치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인식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부재했고 대응이 부재했고 어찌 보면 그거를 회피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아마 우리의 총선 패배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쭉 나열을 하면서 야 우리가 왜 졌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남 탓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남 탓을 한참 하다 보면 결국에 그 질문에 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 뭐 했어 당신들은? 네. 근데 그때 침묵이었어요. 그냥 그때 진짜 우리는 뭐 했지? 우리도 조용했지, 우리도 비겁했지. 그래서 남 탓도 남 탓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침묵했던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게 좀 그 워딩이 반성문 형태로 나오게 된 거죠. 네. 위원장께서는 국민의힘은 심지어 오래된 보수주의 이념마저 잊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지난 한 10년간 보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네.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뛰어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힘이 대표한 이 진영에서는 노선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작할 때만 해도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대로 내부적으로 아니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면서 다듬어가고 했었는데 그 토론이 건전한 토론이 사라지면서 네. 그러면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지향점은 어디야? 그 지향점 안에 그 이념 안에 정책도 나오고 방향성도 나오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콤파스가 도대체 뭐냐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저희가 그러면 3040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뭐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예전하고는 확연히 틀려졌는데 여기에 과연 잘 대응할 수 있는 유권자들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무장이 잘 되어 있느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창피할 정도로 저희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네. 자 이제 총선 백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총선 백서 특위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어요. 네. 큰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그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 맡고 있는데 자꾸 자기 정치해가지고 당대표 나오는데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다가 네. 오늘 당대표는 안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백서 특위 치고 참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됐죠. 매우 잘못됐죠. 왜냐하면 마치 이 백서가 답을 정해놓고 그 안에 그 채워나가는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원장께서도 좀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백서라는 게 뭐 저희 천목회 같은 경우에는 낙선자들이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성도 네. 하고 있고 패배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당의 공식적인 패배 요인 또 그거를 근거로 한 그거를 진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이제 백서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문설수도 있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저희의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뭐 재건이 됐던 앞으로 어떻게 나갈던 이런 거를 당이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잡음에 이제 휩싸이면서 공정성이 됐던 진정성이 됐던 이게 훼손이 되다 보니 백서 TF가 과연 나오는 결과물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또 당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잘못된 시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조정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TF가 백서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네. 잘 해보겠다라는 얘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 거기에 뭐 수치까지 나오면서 이거 답을 정해놓은 거 아니야라는 것이 있었는데 마침 또 본인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얘기하면서 전당대회까지도 언급이 되다 보니 의도해는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인식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그렇게 비춰진 그 모습 속에서 총선
백서가 훼손이 되면 안 되니 그래서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건의를 드렸던 것이 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런 거였는데 본인이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 총선 백서가 조금 그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렇죠. 좀 어쨌든 해봅니다.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네. 자, 뭐 백서 무용론 요거는 이제 약간 수그러들 수 있어요. 이제 더 지켜보리라고 이제 하는데 백서에 네. 뭐 한동훈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거를 뭐 갖고 이제 서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대통령 책임론과 수직적 당정 관계 등이 백서에 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담겨야죠. 네, 담기지 않으면 그게 백서가 제대로 된 백서라고 과연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청취자 분의 이제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0355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국민의힘 당파 싸움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걱정입니다. 그러세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당이 지금 계파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승을 거뒀는데도 네. 정권 탈환이라는가 뭐 제목을 가지고 재집권 플래닝인가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당파 싸움, 뭐 당내 계파 싸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어쨌든 그 젊은 정치인들로서 이거 분명히 지적을 해나가야겠네요. 그럼요. 근데 여기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네. 천목회는 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데 정부는 대응 잘 못했고 당은 무기력했고 우리는 비겁했다. 통렬히 반성한다. 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외부에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듯하다가 슬그머니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 입장에 맞춰주는 모습을 청년 정치인들이 보인다. 구체적인 차별화된 대안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그냥 당 지도부에 순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세요? 뭐 그렇게 또 인식이 됐다면 그것 또한 저희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그 회의를 이제 장시간에 14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 우려는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이 저희가 문건을 만들면서 이 내용의 주된 포인트는 우리가 당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아니면 정부가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거에 대해서 무대응이었던 당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가 침묵했다는 그 부분이 저희가 반성하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정치를 저희가 이제 규정을 한 거고요. 근데 그 문건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최상병 저는 이제 순직이라고 하는데 최상병 사건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말하는 순간 기자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제목이 어떻게 잡혔을까요? 뭐 저희가 반성하거나 네. 저희의 그 주된 목적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약간의 정무적 판단도 들어갔고 저희가 그 안에서 생각했던 거는 천목회가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반성문 하나로 우리가 무슨 해산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 중장기적 계속 모임을 이어나갈 때 분명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내보낼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메시지, 네. 전달되고 싶은 메시지에 집중을 하자라는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네. 자, 천목회에선 전당대회 룰부터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당대표 뽑는 거 당원 네. 100% 돼 있잖아요. 네. 민심 50%. 그러니까 5대 5로 하자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거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 그럼 상징적으로 민심이 반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네. 의미에서 저희가 5대 5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게 7대 3에서 100% 당원으로 가는 과정이 네. 좀 과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연판장 사건도 있었고 연판장 사건은 저희가 얘기했던 아집의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민심을 반영하는 룰이 돼야 된다.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남원정, 네. 천신정 네.
이 시절이 그립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젊은 정치인들이 파이팅이 좀 약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 옛날에 남원정 천신정까지 나오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약간 반성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반성이 되고 사실 그 이제 저는 어제 당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원내 부대표단을 꾸렸더라고요. 원내 부대표단의 나이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젊어졌고 이게 뭐 한 가지 안타까움이란 굳이 얘기하자면 굉장히 이제 어떤 지역에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당이 지금 영남당으로 거의 전락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저희 천목회가 이제 소장파로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 당 내에서도 이제 현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국을 끌고 나가야 되는 주체들이 될 텐데 그분들도 좀 소장파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앞으로 그들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또 별개로 저희 천목회는 저희가 계속해서 외부에서 좀 더 어찌 보면은 좀 날카로운 시각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도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천목회에서 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이걸 뭐 수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뭐냐면 소위 말하는 수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보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뭐 생각이 드는 정당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안보를 중요시 생각하는 정당이 사병이 병사가 작전 수행 중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마치 회피하고 그거에서 도망가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진 인식되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뭔가 우리의 정체성하고 맞지도 않고 어디선가 무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됐고 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도 거기에 굉장히 입장을 강력하게 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거기다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했을 때 특검을 오히려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보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것도 어찌 보면은 전향적이긴 하지만 우리 당이 먼저 했었어야 된다. 당이 잘 아시잖아요. 당이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힐 때 정치적 그 능력을 발휘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건도 만들어내고 협의안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여야가 같이 함께 그런 것들을 우리 공수처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우리가 푸시를 하자. 그래 놓고 여야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미진하면은 우리가 특검법을 다시 스스로 같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우리가 용산에 건의를 하자. 네. 이런 식의 정치적 행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도 사실 지금 22대가 곧 시작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나오는 대체적인 메시지는 그냥 특검이에요. 그냥 지금 22대를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 보이는데 21대와 과연 뭐가 달라질까? 이 특검 공화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가 사라진 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실 거다 우리 국민이. 우려도 하실 거다. 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심판도 따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후보 선출, 다시 말해서 추미애 당선인 패배에 대한 후폭풍이 있습니다. 네. 당 뭐 탈퇴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우원식 의원 찍은 사람 찾아내기, 이른바 수박 찾기 움직임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원들 달래기에도 나섰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전 일단 그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이제 경선에서 이긴 거잖아요. 아직 선출은 안 된 거죠. 되는 걸 보면서 약간 위기 의식도 느꼈어요.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뭐 수박 논란, 뭐 소위 말한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의 굉장히 극단적인 뭐 발언, 언행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거의 이재명 대표의 독재 체제 그리고 뭐 전체주의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그것도 우려되죠. 왜냐하면 거대 야당으로서 굉장히 국정 운영에 또는 국회에 굉장히 큰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잡음이 많은 것은 글쎄요. 앞으로 4년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남의 당이라서 저희가 뭐 평가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허은하 전 의원이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도 젊은 대통령 탄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천목회 간사인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등 평소 월요일 퇴근길보다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과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로 각각 주춤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더지나 죽전에서 수원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금호 분기점 진입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8탄 분기점 부근으로 주춤하고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지나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정체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은 강동 3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6824님이 반갑습니다. 작업실에서 일하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자, 첫 질문 드릴게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건 오늘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지 시간으로 사고가 난 건 어제고요. 19일. 그리고 이제 사망 소식이 이제 전해진 게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한 점심 때쯤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 이제 이란의 북서부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의 국경 인근에서 이 라이시 대통령과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9명이 탄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 일행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이 댐 준공식이 열렸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인근에 이제 정유공장 현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악천후를 만나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구조대가 이 헬기 잔해를 확인하기까지 한 사고로부터 한 1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점심때쯤 이제 확인되면서 9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사실 좀 공식 확인을 해줬고요. 사고 헬기는 완전히 불에 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이란 국영 언론 그리고 서방 언론 모두 다 악천후를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이제 비와 짙은 안개가 워낙 심해서 시야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구조대에 급파했을 때도 워낙 이 현장 조사가 좀 어려웠던 게 기상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기로 이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란 대통령이 왜 하필 이런 시점에 이제 헬기 사고를 당했을까? 당연히 이제 음모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라이시 대통령 자체가 이 젊은 시절 검찰 재직 시절에 뭐 반체제 인사 숙청 작업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외부에 좀 적도 많고 게다가 이번에 이제 헬기가 이동할 때 세 대가 같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만 추락을 했던 거예요. 나머지 이제 두 대는 무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배후에 누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좀 가능성 높게 얘기 나오는 게 내부의 적 아니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랑 최근에 이제 이란이 4월 내내 충돌을 벌였는데 혹시 이스라엘이 아닐까라는 이제 음모론도 제기가 되는 거죠. 서은영 큐레이터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헬기 격추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매우 생각을 희박하다? 하는데요.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국내외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제 적국의 국가원 수를 이런 식으로 암살하는 수준까지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전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가자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네. 사실 이 라이시 대통령이 국내에서 이란 내에서는 정말 인기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라이시 대통령을 이 암살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사고 관련 언급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매체 YNET이 이제 내부 소식통 통해서 헬기 추락 사고와 자국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고가 이란 그리고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 미칠지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일단 이란 내부 얘기부터 좀 해보면 이란은 이제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있고요. 이제 정교 분리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산하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은 이제 정치 구조상 대통령은 명목상의 리더일 뿐이고 사실 모든 실권은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의 유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뭔가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년째 집권 중인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때 후계자 지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라이시 대통령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하메네이의 아들 모츠타바 하메네이의 승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란 내 이제 많은 성직자들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이렇게 세습하는 게 과연 우리의 이란 혁명 정신에 맞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 투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그럼 내부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아주 더 주시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동에 지금 얼마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가자 분쟁 이제 가자 전쟁이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하마스, 뭐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뭐 이런 등등의 지금 중동 지역의 이런 무장 단체의 그 배후에는 사실 이란이 있거든요. 그 이제 돈을 대주고 이제 뒤에서 이 조력을 해주는 이 곳이 바로 이제 이란인데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번 대통령이 이제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이 이런 이 혼란 상황에도 뭔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거죠. 네. 외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오늘 대만에서는 새 총통이 취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의 총통은 우리 대통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미 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총통이 제16대 타이완 총통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4년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이제 8년은 차이잉원 총통 역시 같은 당이 총통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4년도 뭐 양안 관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워낙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연 이 취임사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혹시 대만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취임사는 상당히 좀 안전하게 좀 비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타이완 독립을 거론하지는 않았고 중국을 자극할 만한 강경 발언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발언이 나온 것들 좀 눈에 띄는데 지금까지처럼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양안 관계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이 대등하고 존엄한 원칙 아래 대화에 나서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타이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만이란 용어 저희 KBS에서 이제 타이완으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다고 하네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섞어서 말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차잉원 정부도 8년간 중국과 대화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조가 그렇다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라이 총통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이제 강경한 독립분자로 좀 분류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라이 총통이 이제 이번 이 취임에 앞서서 내각 구성원들이 이제 짰는데 이 몇몇만 봐도 다 독립파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까지 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차이잉원 집권 8년
그리고 라이 총통이 만약 이제 4년 임기 끝내고 만약에 연임해서 8년, 그럼 이제 16년 동안 중국하고 대만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아예 안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답답한 이 정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지금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인데 그 사이에 낀 이제 대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갈등 관계에 따라서 이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도 상당히 더 심각하게 냉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전쟁 가능성까지 비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미국은.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이제 타이완 입장에서도 죄송합니다. 타이완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11월까지 뭔가 이 갈등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도 어떻게 바뀔지 사실 여기에 변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11월까지는 이제 양국의 좀 그냥 모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명칭 갖고 너무 스트레스 드린 것 같아요. 참 죄송하네. 그냥 대만이라고 해도 타이완으로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걸까요? 오늘 중국이 미국 기업 보잉의 방산 부문을 포함해서 미국 방산업체 3곳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재 이유를 보니까 대만에 무기를 팔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주 끝내주네요. 네, 끝내주고 의도한 거죠. 사실 경고장을 그렇군요. 날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진당이 장기 집권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불편하거든. 굉장히 지금 마음이 심리 안 좋거든. 이거를 이제 사실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제재로 이제 이번에 이제 보잉 포함한 이제 3곳의 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타이완에 무기를 또 팔면 이 판매액의 2배를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거래도 지금 금지가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나온 거고요. 지금 뭐 양안의 긴장이나 갈등이 좀 수면 아래 있습니다만 긴장도가 이제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보통 감지할 때 보는 것이 바로 이 타이완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가 지금 이제 이 타이완과 중국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고조될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 좀 감지를 하는데 이미 이제 지난 1월에 이제 총통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이 대립하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 바다와 하늘에서 이제 동시에 무력 충돌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가령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진먼다오 부근 제한 수역에다가 중국 선박 해경선 계속 다수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침공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 중간 지점을 계속해서 좀 벗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 플러스 이제 좀 암묵적인 뭐 경제 허물기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경계 허물기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 뭔가 대응책을 모색하기 좀 어려운 게 여기에 바로 이렇게 갈등 상황으로 비화를 시킬 것이냐 그러기에는 사실 이제 부담이 너무 크죠. 근데 반대로 가만히 있자니 계속해서 이제 경계선 허물면서 계속 이제 이 타이완의 이 영공이나 바다를 침범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해지면서 이게 그냥 일상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타이완 같은 경우 상당히 셈법이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살펴볼 소식.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받는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사고 열흘 만에 결국 음주운전 사실 시인했죠. 네, 어제 그제 이제 창원 공연이 있었고요. 이제 어제 창원 공연 마친 다음에 소속사 이제 생각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식 팬카페에도 사과문을 올렸는데 저희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걸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할 어른의 모습인데 이제서야 알았다. 뭐 후회가 된다. 그 조사가 끝나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의 이제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역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음주운전 사실 시인하면서
조만간 경찰이 이제 소환 조사 벌일 네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법무부에서 김 씨하고 이제 소속사 관계자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경찰이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줄곧 부인하다가 갑자기 음주운전 왜 시인을 했을까요? 참 석연치가 않죠.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이제 지난 18일에 좀 결정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네. 뭐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 씨 이제 수변 검사를 했더니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내놨어요. 이게 일단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것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김 씨하고 이제 술자리에 동석한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 거의 마무리됐는데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김 씨가 술을 마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CCTV를 통해서도 아마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주 당시. 지금 이제 이 정도 증거만 모아서 봤을 때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음주치상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차라리 자수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난 주말에 창원 공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주말마다 계속 이제 공연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 이제 고향 공연, 그 지난주 이제 창원 공연 이것들이 다 이 매차 공연들이 이제 두 회차 매출이 거의 25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2주 상간에 50억 매출이 50억이요. 왔다 갔다 하는 공연들이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게 뭐 주최사 내지는 이제 이 출연 가수의 이 기책 사유로 만약에 공연이 취소가 된다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자수를 미뤘던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초 김 씨는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 KBS가 주최한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에 공연하기로 했는데 이번 사태로 저희 KBS는 주최 명칭 사용 계약 해지했고요. 그리고 해당 공연에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은 뭐 또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어제만 해도 사실 이 공연도 취소가 될 것이다라는 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당장은 공연은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KBS가 오늘 입장문 발표하면서 이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공연 주최사 측에 최고했지만 이 답변이 없었기에 주최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이 주최 명칭과 로고 사용 금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KBS 주최 공연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공연을 주관하는 이제 회사가 따로 있어요. 두미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이제 KBS가 앞서서 이 출연자를 교체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단 두미르 측에서는 지금 일정도 너무나 촉박하고 뭐 환불금이나 위약금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로선 출연자 교체가 어렵다 이렇게 고사하는 입장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냥 출연자 교체 없이 공연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제 KBS는 더 이상 이제 주최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요. 이 공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티켓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게 15만 원, 가장 비싼 게 23만 원. 근데 이게 양일 공연 다 전석 매진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티켓 매출 40억 원으로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물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출연자가 지금 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김호중 씨 입장에서도 이 위약금 등을 고려해서 공연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냥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도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돈 걱정 해소해드린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이게 단연 화제였습니다. 정부가 KC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이 조치를
아마 사흘 만에 전격 취소를 했어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직구 많이 하십니다. 특히 네. 이제는 시커머스라고 해서 중국에서 직구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유해성 검사를 안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네. 특히 어린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품에서 이제는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붕소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직구 상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 80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직구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발표가 난 다음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너무 규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부가 이거를 이제 철회했던 이런 어떤 일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서 반발이 되게 셌죠. 셌죠. 왜 그러냐면 직구하시는 분들은 직구만 하세요, 사실. 왜냐하면 젊은 분들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예, MZ 세대들이 특히 이제는 MZ 세대들이 많이 사는 게 전자제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80품목에 보면은 사실 이제 전자제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MZ 세대들한테는 사실 날벼락 같은 일이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사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 이제 선택권을 너무 제약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또 말이 나오면서 이게 더 커진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 SNS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는 또 분위기가 급 반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이후에 뭐 정치권의 비판도 있었고 해서 이제 철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26님 뉴스레터 K 다양하게 방송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1114님 1이 3번입니다. 1114님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근길에 듣던 목소리 퇴근길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평론가님은 이 조치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저는 취지에 솔직히 공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취지에 공감하냐면 이게 이제 규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싸게 구입하시는 것들, 특히 이제는 피부에 닿는 것들은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악성 재고, 그러니까 팔리다가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싸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쌀 수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악성 재고 진짜 많습니다. 그 악성 재고 떨이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의무가 뭡니까? 입어도 이 피부가 걱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피부에 닿는 것들,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애기 제품이라든지 제가 이게 피부에 닿는 것들은 일단 알테시에서는 절대 안 삽니다. 알리, 테모, 쉰. 그래요? 이게 피부가 어떻게 될까봐?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게 KC 인증을 받거든요. KC 인증이라는 걸 위해성 검사를 합니다.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위해성 물질이 들어간지 보잖아요. 근데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0 이하 같은 경우, 이게 목록 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부가세도 안 내고요. 일단 KC 인증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위해성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안 씁니다. 일단 안 쓰는데,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취지는 공감해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유통업체를 좀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 보는데, 근데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80품목이잖아요. 이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을 다 관세청에서 다 열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다 열어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뭐 규제한다고 해도 속여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편법도 이쪽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제품이다라고 사실상 뜯어보면 어린이 제품인데 거기에는 기프트라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뭐 다른 상품 이름으로 사실 CN20이라든지 아무튼 그 품목에 적어놓으면은 사실상 뜯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없죠. 사실 이걸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취지는 공감하나 약간 고민이 더 필요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조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외 직구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당장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와 다른 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하지만은 이제 정부가 철회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일단 국민의 건강은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라든지 관세청에도 계속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확인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뭐 위해성 검사에서 위해성이 낮던 품목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검사 강화입니까? 네,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는? 네네네. 예, 검사를 강화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알리와 테무가 자율적으로 그 품목을 팔지 않도록 이제 막겠죠. 앱에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막은 이런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조금 만약에 어차피 지금 철회가 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진행이 됐었으면은 저는 범법자 양상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편법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예. 규제를 딱 하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여서 들어오신 분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해성 풀건이에요. 옛날에 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과거엔 그랬었죠. 그래서 네. 사실상 속여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속여서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범법자 양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혼란이 야기됐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치가 뭐 어차피 철회가 됐지만은 뭐 취지 측면에서는 뭐 공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해외 직구 금지 조치의 배경이 네. 중국산 플랫폼 알리, 테무, 쉰 이제 줄여서 알테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중국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유해한 제품 걸러내고 우리 유통산업도 지키자. 솔직히 뭐 이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이게 저희 소비자들의 취지는 이해하거든요. 특히 MZ세대들의 그 마음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너무 폭리취한다는 뭐 그거는 이제 뜯어봐야 알겠지만 실제 이런 여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5,000원짜리 살 수 있는 거 C커머스에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팔면은 거기에 몇 배의 이윤을 붙여서 팔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럼 직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 선택권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 알테시에서 너무 저가에 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소비자라도요. 일단 같은 물건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실제. 근데 알테시 그러니까 이런 알리라든지 아니면 테무라든지 쉬인은요. 중국의 그 패션 커머스예요. 이런 데서 너무 싸게 파다 보니까 사실상 다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유통으로 해서 파시는 지금 분들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심각합니다. 네네. 지금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분들 파는 물건이 공산품 같은 경우는 다 중국산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소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계 걱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150달러 이하거든요.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어차피 관부가세 안 내는 분들이에요. 관부가세 안 내려고 150달러 이하를 사시는데 그런 품목들은 대부분이 다 중국산이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거기다가 뭐 200달러 이하지만은 거기다가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 잃어버리죠. 네. 그러면 유통 구조가 무너지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저는 썼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또 우리나라의 커머스 시장이 혼란합니다. 네. 지금 알테시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쿠팡도 지금 매출이 떨어졌고요. 당기 순이익도 1분기에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공략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통 공룡들도 네. 사실 위기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커머스 업계에서 계속 정부에 이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록 통관으로 해서 이게 통관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150달러 이하 같은 관부세가 안 붙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업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관부세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조치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소액 면제 손질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FTA 때문에 200달러 이하는 관부세 안 내고요. 그 이외에 중국 대표적인 중국이죠. 150달러 이하는 목록 통관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100달러다. 그럼 이제 100달러 이하는 목록 통관을 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100달러 이상은 관부세 냅니다. 그럼 네. 규모가 줄겠죠. 실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중국 해외 직구액이 총 한 3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게 3조 원이 소액 면세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0달러 이하로.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에 있는 이런 이커머스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소상공인들과
기울어진 운동장 한마디로 똑같은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치를 요구했던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옷 뭐 피부에 닿으면 어떻다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실제로 중국 쇼핑몰에서 산 다른 제품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있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뭐 서울시라든지 관세청에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들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나왔다고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직구하는 물건 중에서요 케이스 인증을 받지 않다 보니 확인되지 않는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제 대상되는 알리나 테무에서 환영한다. 자진 협조하겠다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알리 테무가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거는 그 정식 수입 절차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 이게 지난번에 이제는 공정위하고 이제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뭐 환영한다 얘기는 협조하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케이스 인증 받도록 중국 판매자들에게 권고하겠다. 요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테무도 마찬가지죠. 케이스 인증을 독려하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는 하고 있지 뭐 이걸 꼭 지키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알리나 테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국내법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글쎄요. 제가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30초. 한국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인가 봐요. 왜 이렇게 앞다퉈 진출하나요? 저는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는데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왜 매력적이냐? IT 산업이 발전된 나라거든요. 앞으로의 이제 전자상거래를 했을 때 테스트 기지 한마디로 테스트하기가 딱 좋은 시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잘 된 ICT 기술이 워낙 잘 됐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중국 시커머스들이 사실 신기술을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중국이 또 서양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거의 아시겠지만은 지금 쫓겨나는 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체 시장을 찾고 있는데 관심이 없었던 한국 시장이 눈에 띄니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앵커의 클로징 멘트입니다. 프로골퍼 최경주가 자신의 54번째 생일에 기적 같은 명승부를 펼치면서 한국 프로골프 투어 사상 최고령 우승자가 됐습니다. 연장전 세컨샷이 물에 빠지는가 싶더니 개울한 작은 섬에 안착하는 운도 따랐지만 우승의 원동력은 역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혼이었습니다. 이 프로골프 PGA 8승에 KPGA 17승 등 모두 30승을 달성한 최경주. 탱크란 별명에 어울리지 않게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이는 역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열정과 도전 정신, 최경주 선수를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첫 외교 행보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긴 역사 속에서 두 나라 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습니다. 오늘은 1949년부터 1989년까지 40년의 세계사를 담은 빌리 조엘의 We Didn't Start the Fire 함께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이었습니다.